그냥 가요? 자, 거기 당사자의 의의요. 자, 첫째 줄에요.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그죠? 자기의 이름으로요. 국가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과 그 상대방을 말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뭐 그 밑에 원고 피고,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인, 피상고인, 재심원고, 재심피고 이렇게 부른다. 뭐 그런 얘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뭐 반소 원고, 반소 피고까지요. 뭐 줄 안 치셔도 되죠, 그건.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의 첫째 줄에요. 그건 이제 구별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판결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 자기의 이름으로요. 판결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이기 때문에 둘째 줄 끝에요. 법정 대리인이나 소송 대리인.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보조 참가인. 그거는요. 밑에 줄에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렇고요. 다만 밑에 줄에요. 당사자의 승소 보조. 그랬고요. 밑에 줄에 증인이나 감정인.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당사자 아니고요. 그 구별 개념. 그 박스만 쳐놓으시고 뚝뚝뚝 지나가시면 되죠. 나중에. 그 다음에 자 둘째 양가로 2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소송법상의 형식적 개념이다. 그랬어요. 둘째 줄에요. 실체법과는 관계없는 소송법의 형식적 개념이다. 그랬고요. 밑에 형식적 당사자 개념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러니까 지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이면 당사자다. 그런 거거든요. 실체법상에 꼭 권리 의무자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돼요. 사실은. 밑에 줄에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의 주체인자. 그래서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즉 거기 권리자, 의무자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밑에 줄에 실질적 당사자 개념 요걸 박스 치시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봤어요. 실체법상 권리 의무자를 이제 당사자로 봤단 말이죠. 이게 실체법상 당사자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형식적 당사자 개념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암묵적으로 실체법상 실질적 당사자 개념을 사실은 암묵적으로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라고 그러면서 취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판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말은 안 해요. 밑에 줄에요. 자, 제3자가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에 대해 소송 수행권을 갖고 당사자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당사자 개념은 옳지 않다. 이거 뭘 말해요? 소송 담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은 틀리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 당사자 대립주의 그랬어요. 자, 이제 대석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첫째 줄에요. 소송에 있어서는 그 기본 구조로 두 당사자가 반드시 맞서 대립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고 그 괄호 안에 대석적 구조 그랬고요. 밑에 줄에 끝에 보시면은요. 반드시 당사자의 대립을 필요로 하지 않는 편면적 구조인 비동사건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는요. 첫째 패러그래프는 이제 제소시부터 요구된다라는 게 써 있는 건데요. 첫째 줄 끝에 보시면은요. 당사자 한쪽이면서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그의 공동소송인 또는 보조참가인이 될 수 없다 그랬고요. 그러면은 당사자가 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둘째 패러그래프예요. 거기는 줄을 쭉 치시면 돼요. 소송 계속 중 당사자 한쪽의 지위를 상속, 법인의 합병 그러면요. 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승계하게 되면 당사자의 혼동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에 의해 소송은 당연 종료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또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성질상 승계할 자가 없는 때 거기도요 박스를 치시고요. 소송은 종료되며 거기요 소송 종료 선언 거기다가 박스를 치세요. 을 요한다. 즉 그 옆에는요 당사자 대립구조 붕괴 그렇게 쓰시고요. 당사자 대립구조 붕괴, 이당사자 대립구조 붕괴 그렇게 쓰시고요. 그 밑에다가 소송 종료 선언의 대표적 사유 내지는 뭐 세 번째 사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페이지 464. 이게 이제 나중에 소송 종료 선언을 보시게 될 때 나올 거예요. 소송 종료 선언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양가로 2번에 셋째 줄에요. 자, 공동소송 뭐 있고요. 뭐 여러 명 있으면 공동소송이다 그런 거고요. 그게 뭐 이당사자 대립구조하고 반대되는 건 아니다 그런 거고요. 그 줄에 이당사자 대립구조의 예외로 다면소송 그랬어요. 예외요. 예외는 그게 이제 우리 법에서는 독립당사자 참가소송 그게 예외예요. 그 다음에 그 줄에 대립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소송요건 그랬어요. 소송요건. 그 다음에 법원은 직권고려 그랬어요. 소송요건의 박스 직권고려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뭐 거의 필요 없는 얘기인데요. 한 군데만 줄을 치죠. 뭐 개념이에요. 맨 끝에요. 세 줄이요. 요컨대 세 번째 줄이요. 당사자권이란 민사재판을 받을 때 소송의 주체인 지위에서 누리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권리의 총칭이고 이와 같은 당사자권의 보장을 고교 절차보장 박스요 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절차보장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절차보장을 못 받으면요.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절차보장을 못 받으면 대리권 흠결에 준해 상고 이후 사호 괄호 열고 사호 재심 사유 괄호 열고 3호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 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했단 말이죠. 소송을 했는데 누구를 대리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대리권 흠결이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거 원래 무효예요. 무효인데 그게 이제 확정 전에는 상소 이유가 되고 확정 후에는 재심 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꼭 그렇게 무권 대리일 때만 그 규정들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넓게 절차 보장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규정을 폭넓게 유추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규정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하여튼 그게 핵심은 절차 보장이에요. 절차 보장. 그 다음에요. 효용 그랬는데요. 셋째 줄에 소송의 비송화 경향의 제동 그랬어요. 소송의 비송화 경향의 제동, 뭐 앞에 왜 그런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그냥 둘째로 거기 당사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근거, 그래서 기판력 정당화의 근거 그랬고요. 절차 보장 못 받으면요, 기판력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 사유도 되고 어떤 데는 무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줄 끝에요. 따라서 당사자권, 즉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때에 판결의 무효 취소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예, 결론 도출에 터전이 된다 그랬어요. 거기만 줄을 쳐두시면 돼요. 그 다음 112페이지 전망은 쫙 줄을 그시고요. X표를 쫙 쳐버리시고요. 맨 밑에요. 나아가 거기부터 줄을 치시면 돼요. 이와 같은 권리는 좁게 당사자인 원피고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널리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애의 확대 보장이 요청된다 그랬고요. 그 옆에다가 쪽 줄을 빼셔서요. 1, 2, 3 그래놓고 1. 공동소송 참가 2.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3. 소송고지 공동소송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소송고지 이게 다 판결의 효력을 받을 제3자들을 위한 절차 보장이에요. 이 요청된다 그랬고요. 그 밑에 줄에 우리 판례에서는 채권자 대의 소송의 경우에 판결의 효력을 받을 채무자의 절차 보장 문제를 정리했고 그랬어요. 거기가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판력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그 밑에다가 채무자 소송 계속 사실을 안 경우 기판력 긍정, 채무자가 소송 계속 사실 안 경우 기판력 긍정 해놓고요. 괄호 열고 절차 보장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절차 보장설, 절충설, 절차 보장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 대의 소송을 한 경우에 그 대위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절충설이 바로 절차보장설이라는 건데 그게 결국은 채무자가 소송 계속 사실, 채권자 대의 소송의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어떻게 끼어들어갈 수 있는 절차보장을 받았다면 그땐 기판력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절차보장설이고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중복재소할 때부터 문제가 돼요. 첫 번째 개념이요. 당사자 확정에서요. 당사자 확정에서 첫 번째 개념은요.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그거예요. 원고가 누구며 피고가 누구인가. 그래서 밑에 줄에요. 절차에 관여할 자, 판결의 명의인, 소장 부분의 송달 명의인. 그게 다 당사자들에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거기 뭐 중간에는 필요 없고요. 밑에 줄에 기판력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그랬어요. 기판력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그랬고요. 그런 거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요. 둘째 줄에 일반적으로 누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게 당사자 능력에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거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특정의 소송물에 관하여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 판결을 받을 적격을 갖는가? 거기 당사자 적격, 거기도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이나 당사자 적격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당사자의 확정이 선행적이다. 거기까지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자,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에서 첫 번째 이제 권리주체설이 나오는데 그게 실체법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 당사자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첫째 줄 끝에요. 실질적 당사자 개념 거기만 줄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설이 나오는데요. 넘기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게 나와요. 자, 의사설, 행위설, 표시설, 그러고 규범분류설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 그리고 이제 비판, 검토가 나오는 거죠. 자, 거기요. 의사설은 개념만 아시면 돼요. 첫째 줄에요.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 그게 의사설이고요. 원고의 의사에 의해, 법원의 의사에 의해 당사자가 정해진다라는 게 그게 의사설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설, 행동설은요.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다. 그래서 취급, 행동, 그게 당사자라고 하는 견해고요. 이 행위설, 행동설은요. 성명, 모용 소송을 위해 나온 학설이에요. 그 다음에 표시설은요. 자, 표시설 그러고서 비판에 가면 실질적 표시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거기 표시설 자체에 이미 실질적 표시설의 내용을 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거 만약에 쓰시게 되면 행규의 표하고서 시를 또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질적 표시설 내용을 표시설 속에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시설은요. 거기 좀 박스를 치세요. 소장 박스요.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 거기다 박스요. 를 비롯하여 자, 원래 표시설은 소장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당사자란 말이죠. 원고란에 피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넓어지는 게요.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 취지 거기요. 전 취지에 박스를 치시고요. 소장의 전 취지를 사실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표시설이고요. 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게 표시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것 중에는요. 점 2만 아시면 되죠. 점 2에 소송이 개시되는 때에는 표시설에 의하되 즉 소장의 전 취지에 의해서 정하지만 소송 진행 뒤에는 즉 재판이 끝나고 나서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요. 뒤에는 누가 당사자로서 행동하였는가 누가 분쟁 주체로서 절차 보장을 받았는가 그거예요. 개시되는 때는 표시설 끝나고 나서는 절차 보장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그게 규범분류설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작은 글씨 중에는 그것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의사설, 행위설, 표시설, 규범분류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비판에 이제 실질적 표시설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비판 나오는 거죠. 다른 견해에 대해서요. 자, 비판은 한 줄씩만 줄을 치시면 돼요. 첫째 줄에 의사설은 누구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의사 내용을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 객관적인 표준이 없다. 그죠? 의사설은요. 즉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아까 당사자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원고는 어떻게 정하냐는 거예요. 원고는 그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거기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줄은 치지 마시고요. 특히 원고의 의사에 의해 당사자를 확정한다면 원고 확정이 어떡하냐. 원고 확정을 그 다음에 법원 의사에 맡긴다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그랬어요. 당사자가 정해야 되는데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그랬고요. 그 밑에 줄에 이제 행위설 비판이 나와요. 행위설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당사자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것인가가 그 기준이 심히 불명확하다. 거기만 줄을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규범분류설은 얘기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의 첫째 줄에 보시면 표시설이 정당하다 그랬고요. 거기 밑에 패러그래프의 첫째 줄에 표시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군지를 소장의 당사자란에 기재만이 아니라 청구의 취지, 원인, 그 밖의 일체 표시사항 등 소장 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 표시설, 수정된 표시설, 거기까지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거기 통설, 판례, 거기 줄을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통설, 판례는 요대로 간단 말이에요. 실질적 표시설대로 간단 말이죠. 실질적 표시설로 가는데 판례가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의사설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예요. 그래서 거기 줄을 치시면은요. 다만 판례에는 의사설을 부분적으로 따른 예도 있다. 특히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이를 모르고, 원고가, 여기 말이 이상하죠. 피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이에요. 원고가 이미 피고가 사망한 사람인데 이를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재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그죠?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이 책이 바뀌었죠? 이 부분에요? 예? 그러니까 봄에 책 사신 분하고요, 여름에 책 사신 분하고 약간 달라요, 책이. 근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된다는 것이 그것이다가 바뀌었죠.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로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추록을 반드시 구하셔서 그걸 보충을 해놓으세요. 그게 필요 없는 부분도 되게 많은데 필요한 부분이 꽤 있거든요. 좀 있어요. 그거 추록 보시고요. 그 판례들 중에 꼭 보충을 해야 될 판례들이 있어요. 그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나와요. 전체를 개관하는 문제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 확정이 언제 문제되느냐? 첫 번째, 당사자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래서 당사자 표시 정정, 그게 나오고요. 두 번째, 표시된 당사자를 잠칭하여 다른 사람이 소송 수행하는 경우, 성명 모형 소송, 이게 나오고요. 세 번째, 표시된 당사자가 사망자인 경우, 그래서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게 로마자 3, 로마자 4, 로마자 5, 로마자 6까지요. 법인격 부인론까지요.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요. 자, 당사자 표시 정정이 나와요. 표시 정정이. 당사자 표시 정정은요, 어쨌든 이제 이게 여기 나오는 게 이걸 통해서 지금 당사자를 확정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본 견해들이 맨 앞에 나오는 이유가 이 기준을 통해서 당사자를 확정한다는 거예요. 당사자를 확정했는데 확정된 당사자하고 표시된 당사자하고 달라요.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를 때. 다른데 그게 사실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성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학설들을 통해서 당사자로 확정된 자하고, 예? 표시되어 있는 사람하고, 소상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다른데 그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인데 학교를 표시한 경우, 요 경우요. 요 경우라면 동일성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요건 사실은 좀 확장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당사자로 확정된 자가 사실은 김갑동이에요. 근데 소장 표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김갑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잘못 표시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소장 전취지를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란 말이죠. 인적사항도 같고 소장에 주민등록번호 돼 있는 거랑 뭐 이렇게 보니까 같단 말이에요. 전 취지로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당사자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표시 정정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걸 벗어나면 당사자를 변경시켜주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를 변경시켜주는 문제. 그래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인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머릿속에 좀 담고 가셔야 법인격 부인론에서 편해져요. 자, 우리는요. 당사자가 복수로 되는 경우에는요. 원시적으로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후발적으로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주관적 병합에서 보시겠지만 거기 이질적인 것들이 너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당사자를 변경하는 게 있고 당사자가 참가하는 게 있어요. 당사자가 참가하는 게. 요거는 어떻게 구분되냐면 기존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가 그 의사에 의해서 불러들이는 경우가 당사자 변경이고요. 소송 절차 내로 불러들이는 게요. 그 다음에 제3자가 밖에서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그게 당사자 참가예요. 이 당사자 참가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도 있고 공동소송 참가도 있고 참가 승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소송 승계를 이 안에서 다 얘기를 하지만 참가 승계는 사실 이 밑에 속하는 거예요.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건 나중에 보고요. 당사자 변경도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느냐 하면 밖에서 이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 의무 관계 있죠? 즉 소송물에 관련된 그 권리 관계들이요. 그런 실체법상의 권리 의무가 이전되어서
그게 소송상으로 반영이 돼서 그걸 반영을 해서 당사자를 변경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거 없이 이런 사유 전혀 없이 그냥 당사자를 변경시켜 주는 것인지 즉 승계가 있는지 권리 의무에 승계가 있는지 없는지 없는데도 당사자를 변경시켜 주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법정 당사자 변경과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나뉘는 거예요. 자, 이 법정 당사자 변경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죠, 개념이. 요거를 임의적 당사자 변경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요거를 다른 말로 소송 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소송 승계는요, 실체법상, 소송 밖에서 실체법상 권리 의무가 이 당사자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가 이전된 것을 소송 안으로 받아들여갖고 당사자를 변경시켜주기 위해 있는 제도란 말이죠. 소송 승계라는 제도가요. 근데 그 중에서 당사자가 자, 여기도요, 그것도 밖에서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밖에서 특정 승계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사자가 죽었다. 당사자가 죽으면 밖에서 상속인이 포괄 승계를 하죠. 뭐 합병을 했다. 그러면 또 포괄 승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부동산이 밖에서 팔렸다. 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자라서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말소 청구를 하고 있는데 저 피고가 지금 소송 중에 그 소유권을,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렸어. 딴 사람한테 매매를 통해서. 그럼 그럴 경우요. 그거 특정 승계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어요. 이 포괄 승계 얘기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당연 승계고요. 이 당연 승계는요, 좀 특정 승계하고 다른 게, 특정 승계는 뭔가 절차가 필요한데, 당연 승계는 어떻게 보느냐면, 당연 승계를 이제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통설 판례가 이제 긍정을 하고요. 부정하는 견해는 이제 호문혁 교수님이 부정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 실체법상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그 순간에, 사망하는 그 순간, 딱 그 순간에, 소송 안에서 당연히 당사자 지위도 바로 상속인으로 바뀌어버리는, 자동적으로 바뀌는가를 긍정하는 게 바로 그게 당연승계 긍정설이에요. 출발점이. 그거를 부정하고 형식적 당사자 개념으로 돌아가서 표시가 되어야 그것도 당사자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당연승계 부정설인 거예요. 그래서 수계 신청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수계 신청을 해갖고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당사자가 바뀌는 거지. 이 사망한 순간부터 그 수계 신청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아직 죽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당연승계 부정설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임의적 당사자 변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라는 거는 요런 사유 없이요. 이게 지금 임의적 당사자 변경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당사자 확정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실체법상 권리 의무가 이전이 전혀 없이, 그런 사유 없이 그냥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당사자를 변경시켜주는 거, 이게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란 말이죠. 양자 다. 자, 이 특정 승계에는요, 인수승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상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끌고 들어오는 거고, 이건 제3자의 의사에 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승계는 이 밑으로 참가 승계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같이 있으니까 같이 막 규정을 해놓는 거죠. 사실은 저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죠. 소송물 양도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똑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들어갈 건 인수승계고요. 그 다음에, 자,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는 교환적 변경이 있고, 추가적 변경이 있단 말이죠. 이건 객관적 평합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구조가 똑같고, 교환적 변경에도 명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추가적 변경에도 명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교환적 변경 중에 명문이 있는 경우를 규정해 놓은 게 바로 그게 피고 경정이에요. 자, 피고 경정 언제 해요? 표시를 잘못한 것이 명백할 때 하는 거예요. 절대 실체법상 권리 의무 승계가 없어요. 표시를 그러니까 당사자 지정을 잘못한 게 명백할 때, 그때 하는 게 피고 경정이란 말이죠. 이게 교환적 변경이에요, 당사자. 요거는요, 어떤 차이를 낳게 되냐면,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이전이 있느냐 없느냐, 즉 법정 당사자 변경이냐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낳게 되냐면, 소송 상태를 승인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앞에 한 소송 전부 다 꽝이고 이제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새로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남아요. 이걸 소송 상태 승인 의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갈리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어때요? 이 실체법상 권리 의무 승계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새로 시작해야 돼, 모든 걸 다. 그래서 피고 경정 같은 경우에는 전 피고에 대해서는
그 전에 피고에 대해서는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단 말이죠. 즉 소송 계속에 소급적으로 소멸된 걸로 보고 이제 신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 변경에도 명문이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필공추, 예성공추 이런 거예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명문이 없는 경우에 교환 추가가 가능한가? 요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요게 바로 나중에 이제 보실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란 말이죠. 어쨌든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개념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개념을. 아시겠죠? 개념을요. 자, 그래서 자, 김갑동인데 김갑동으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잘못 표시를 했다. 그러면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즉 당사자로 확정된 자하고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표시만 정정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표시만 김갑동을 김갑동으로 바꿔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당사자 표시 정정이에요. 원래 취지가. 그게 당사자 표시 정정이고 동일성이 반드시 인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동일성을 벗어나서 다른 당사자로 이렇게 바꿔 김갑동인데 사실은 확정된 자가 김갑동인데 실제로 소장에 표시되어 있는 자는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을동이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인적사항이 전혀 다르고 동일성이 전혀 없어요. 무슨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만약에 김갑동을 이을동으로 바꿔준다면 그거는 당사자 표시 정정을 넘어서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우리 학설은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표시 정정이냐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시 정정 부분을 보시면은요. 넷째 줄에요.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되는 그 다음에 당사자 표시에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핵심 키워드겠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된다. 그랬고요. 그 밑에 그 다음에요. 당사자로서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결과가 된다면 당사자 표시 정정이 아니라 그건 당사자 변경이다 그랬어요. 변경이다. 변경 문제다 그거는. 그래서 거기 각조 4번에 보시면은요. 새로운 당사자를 상고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밑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실질적으로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므로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판례가 임의적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해도 안 받아들여주지만 명시적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했지만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이 실질적으로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신청한 것일 때 그때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게 이제 판례들에 쭉 나와요. 나중에. 자, 거기 넘어가시면은요. 자, 그래서 허용 범위가 거기 나와요. 허용 범위가. 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의이고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의이고 두 번째 넘어가셔서 양가로 1이 허용 범위고 그 다음에 양가로 2가 성명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거기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성명권. 의, 허용 범위, 성명권 이렇게 되는데 자, 허용 범위를 보시면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표시 정정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요. 동그라미 1. 공부상의 기재에 비추어 첫째 줄 끝에요. 동그라미 1. 공부상의 기재에 비추어 당사자의 이름에 옥이 동그라미 누락 동그라미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허용. 당연히 되겠죠. 옥이나 누락. 두 번째. 당사자 능력 없는 사람. 거기 박스 치고요. 박스 치시고요. 동그라미 2. 당사자 능력 없는 사람을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거기 보세요. 학교법인 대신에 학교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그때는요. 밑에 줄에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의 표시 정정은 허용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가 이제 두 번째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근데 거기 각주가 달려있죠.
각주 보시면은 표시정정이 아니라 피고경정 절차에 의할 것이라는 반대설에 호문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 판례는요, 원래 1번만, 우리 학설이나 판례는요, 원래 1번만, 동그라미 1만 이게 동일성 범위 내라고 보는 게, 봐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학교하고 학교 범위하고 어떻게 동일성이 인정하겠느냐라는 게 사실상. 그 다음에 점포 주인하고 어떤 점포하고 그걸 어떻게 동일성이 인정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이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 학설 판례는요, 요 범위도 동일성 범위 내라고 판단을 해서 표시정정이라는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소를 각화시키지 않고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호문혁 선생님은 개념을 굉장히 엄밀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호문혁 선생님만요. 이런 건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이건 뭐냐? 동일성 벗어나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가야죠. 근데 명문의 규정이 있더란 말이죠. 피고 경정이요. 그게 호문혁 선생님 견해예요. 그래서 그걸 보조 자료를 보시면은요. 저 자료를 보시면은요. 어딨냐면 15페이지 맨 밑에요. 페이지 116 각주 사일에 가고 나온 거요. 자, 거기 선생님 글 그대로예요. 과거에 아이고.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그거 보시기 전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부터예요. 동그라미 3. 동그라미 3이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임을 모르고, 거기 사망한 자의 박스 치시고요. 그를 피고로 하여 소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판례. 그랬고, 아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의사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원래 판례 태도는 표시설이란 말이죠. 표시설인데 이 부분에만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표시정정을 허용해주기 위해서, 이 경우에만 의사서를 도입을 해서 당사자로 확정을 시켜놓고, 그래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을 이렇게 시켜준단 말이죠. 상속인이 당사자다. 이러고서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속인이다. 요렇게 봐주는 게 우리 판례란 말이죠. 사자상대를 제소한 경우에. 자,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2하고 동그라미 4는 사실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일성이 인정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소송경제를 위해서 해준 건데, 근데 이제 90년에 피고 경정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호문혁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길길이 막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이제 2번하고 3번에 대해서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요, 이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써온 거예요. 거기. 과거에 우리 판례는 사망한 사람을 모르고 피고로 했다가 그 상속인으로 바꾸는 경우처럼 사실상 당사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당사자 확정 단계에서 상속인을 피고로 보고 표시정정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임당변을 일반적으로 불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내세워 그와 같이 처리했던 것이다. 즉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면 아마 피고를 상속인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추정적 의사를 내세워 그와 같이 처리했던 것인데, 피고 경정제도로 인하여 이제는 그러한 무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동일성을 벗어난다라고 보고 피고 경정으로 해결하자 이라는 거예요. 그게 각주 4번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 표시정정설과 피고경정설을 써야겠죠. 이런 게 나온다면요. 케이스로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성명권 얘기요. 자, 확장된 거예요. 확장해서 인정을 해줘요. 우리 통설 판례가요. 확장을 이렇게 세 가지로 확장을 해줘요. 시험에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성명권이요. 거기 보시면 거기 쭉 줄을 치시면 돼요.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성명,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필요할 것이며, 또 당사자 표시에서 착오가 있음이 소장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성명을 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확정이 어려운 경우, 밑에는 지금 착오가 명백한 경우, 그죠? 착오가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은요. 그 다음에 그러나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는 정정, 예를 들면 피고의 경정은 당사자의 변경,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임으로 같이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명모용 소송 그래갖고 뭐 당사자의 동일성 조사 그러는데, 자, 우선 책부터 만들어 놓죠. 책부터. 자, 거기서요, 5째 줄까지요. 하나, 둘, 셋, 넷, 5째 줄까지가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요. 성명모용 소송의 문제점이고요. 1문제점, 그 다음에, 거기 2줄이요.
그 다음 두 줄이요. 이때 표시설에 의하면 A는 당사자가 아니다까지 그 두 줄을 묶으시면 이 당사자 확정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 넷째 줄까지요. 피고에게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것까지요. 묶으시면요. 3. 소송 중 판명 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세 줄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까지 묶으시면은요. 4. 판결효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묶으라 그러면 거기서 슬래시를 딱딱 거놓으세요. 중간에.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판결 효력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슬래시 딱딱 그시면은요. 그 밑에를 하나로 쭉 묶으셔서요. 5. 허위 주소 자백간주형 판결 편취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나와요. 소장의 전취지에 의해 확정되는 당사자와 확정되는 당사자와 사실상 당사자로서 소송 수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확정되는 당사자, 그 다음에 소송 수행하는 사람,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세요. 그게 동일한지 여부를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게 같아야 가는 거죠. 같아야 소송 진행하는 거고 그게 다르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겠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나오는데요. 개관부터 하면은요. 자, 성명모용 요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요 경우는 피고 측 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피고 측 무용. 그 다음에 여기서 피무용자 즉 표시된 자는 을이고요. 그 다음에 모용자 이 사람은 이제 행위하는 사람이죠. 지금 수행하는 사람이요. 수행하는 사람은 A이고요. 자, 그랬을 때 처음에 당사자 확정 그 다음에 당사자 동일 여부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용자 A의 소송행위 간과 판결의 효력 대 확정자 그 다음에 피모용자 구제책 의려 확정 후 별소 피모용자의 별소 제기 가부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행위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표시설이 있었고요. 의사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규범분류설이 있었고요. 자, 행위설을 쭉 쉬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시면요. 자, 지금 행위를요. A가 하고 있어요. 모용자가 하고 있고요. 피모용자는 을이에요. 피모용자 을이에요. 자, 그러면 행위설에 의하면 당사자 누구죠? 누가 행위하고 있어요? A죠. A가 당사자로 확정이 되죠. 이게 행위설이잖아요. 행위설은 성명모용 소송 때문에 나오는 학설이에요. 성명모용 소송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표시설에 의하면요. 을이죠. 을로 표시돼 있잖아요. 의사설에 의하면요. 원고가 누구를 피고로 하려고 그랬죠? 을이죠. 지금 피고 측 모용을 지금 A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을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을이에요. 을. 그 다음에 규범분류설에 의하면 나눠지죠. 근데 시작할 때는 뭐에 의한다 그랬어요? 을이에요. 표시설에 의하니까요. 을이죠.
자, 그러면 당사자가 동일한가 여부를 보세요. 확정된 당사자는 A고 수행자가 누구냐 봤을 때 소송 수행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역시 A죠.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A예요. 그러니까 별 조치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표시가 을로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표시 정정만 시켜주면 돼요.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표시 정정만 시켜주면 돼요. 표시 정정만. 을로, A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당사자로 확정된 자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자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피고 모용하고 있는데 원고 측 모용이라면 이걸 소각화를 시켜버리고요. 피고 측 모용이라면 이 사람을 배척하고 불러오면 돼요. 통지해서 불러오면 되고요. 을을요. 예, 규범분류서류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 A고 확정도 A고 뭐 수행도 A가 하고 있는데 그럼 모용자 A의 소송행위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니까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죠? 당사자의 소송행위니까 당연히 유효할 거고요. 그러면 강갑 판결에 요거를 강갑 판결한 성명모용을 강갑한 판결의 효력이 확정자에게 미치겠는가 그랬을 때 안 미치죠. 누구한테 미쳐요? A한테 미치죠. 그 다음에 그럼 피모용자 구제가 필요한가요? 판결의 효력을 안 받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판결 확정 후에 피모용자가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자기가 받은 판결도 없는데요. 뭐 기판력 없죠? 가능해요. 피모용자에 대해서 다시 별소를 제기한다든가 원고가 아니면 피모용자가 그 원고에게 소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거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이 경우는 보세요. 모용자의 소송행위는 지금 당사자는 원래 당사자 누구예요? 을이란 말이죠. 수행하고 있는 게 A란 말이죠. 그러니까 A가 계속 수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소송행위 무효예요. 무효인데 그냥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에 준하는 거죠. 무권 대행이니까요. 무권 대리에 준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강갑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원래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미친단 말이죠. 당사자에게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예요? 을이에요. 단 무권 대리 받은 대리권 흠결이 있음에 불과하지 당사자는 을이기 때문에 판결은 을에게 미쳐요. 그러니까 구제가 필요하죠. 이 경우는. 근데 요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요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책에 명확하지가 않고 어디도 좀 명확하지가 않지만 그 이론의 개념상 비추어 보면 절차부당 받은 사람은 A니까 A일 거예요. 그죠? 근데 명확하진 않아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구제가 필요하단 말이죠. 구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확정 전에는 상소, 아까 사호라 그랬어요. 대리권 흠결. 그 다음에 확정 후에는 역시 재심 사유가 되고요. 사모예요.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거예요. 대리권자 아니잖아요. 대리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흠결이 아니라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에 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어때요? 자기가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되면 기판력 있죠? 기판력 있으니까 재심을 제기를 할 수 있죠. 재심을 제기를 해야 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별소를 제기하면 별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재심을 하라는 거예요. 재심으로 취소를 하라는 거고 별소 제기는 안 되고요. A라면 이거 구제가 불필요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규범분류설은 애매해요. 나와 있는 책도 없고 애매해요. 구제 불효하다면 여기서는 기판력 없다는 측면으로 갈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서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성명 모용 소송이다. 문제되는 것은 그리고서 성명 모용 소송에 박스를 치시고요. 거기에 그냥 줄 치시지 말고 보세요. A가 무단히 간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원고측 모용 을에 대한 소송에 A가 무단히 을명의를 참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피고측 모용 자, 차명 도명의 가짜 당사자 소송이다 그랬고요. 자, 이때 당사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고요. 우린 뭘로 가요? 표시설로 간단 말이에요. 원래 이런 게 나오면 앞에서 당사자 확정부터 시켜주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표시설이 옳다 그러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표시설에 의하면 을이 당사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논점들이 나올 때 그 각 학설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교수님들이. 이견에 의하면 이렇게 되고 저견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만약에 문제를 나눠낸다면 각 견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나눠낸다면 그때는 써줘야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눠낸다는 건 좀 촌스럽잖아요. 그쵸? 지금 추세에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나와야 째만하게 나온단 말이죠. 째만하게 만약에 나온다면 표시설로 확정해 놓고 나머지 문제들을 쭉 훑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근데 보세요. 우선 그래서 이제 이시훈 선생님 거기 표시설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죠. 딴 견해 안 써놨잖아요. 맨 밑에만 우리 5번까지만 했죠. 그 밑에 두 줄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줄이 있죠. 다섯 줄을 묶으셔가지고요. 그게 기타 학설이에요. 6번. 기타 학설에 의할 때 결과들이에요. 기타 학설.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표시설에 의해서 쭉 간 거고 2, 3, 4, 5 그게 그 다음에 6번의 기타 학설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자 이때 고기줄을 치세요. 표시설에 의하면 누가 당사자예요? 피모용자 당사자 그랬어요. 피모용자 인 갑이나 을이 당사자 피모용자 당사자 그랬고요. A는 당사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용자의 소송행위 거기 박스 치시고요. 그 앞에 슬래시 딱딱 그셨죠? 자, 모용자의 소송행위는 끝에요. 무권 대리인의 행위처럼 무효 그랬어요. 무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송 중에 판명 시에 소송 중 판명 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원고 측 모용 그랬고요. 그때는 피모용자가 그 소를 추인하지 않는 한 무권 대리니까요. 판결로서 소를 각하 그랬고요. 밑에 줄에요. 만약에 피고 측이 모용됐다면 당사자를 불러와야겠죠. 그러니까 모용자의 소송 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기일 통지 이렇게 써요. 이해되시죠? 배척해야 되니까요. 모용자. 그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그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과하고 본안 판결 그랬어요. 그러면 밑에 줄에요. 판결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죠. 피모용자에게. 원래 당사자가 피모용자니까요. 지금 표시설에 의하면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모용자는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처럼 확정 전이면 상소 그랬고 사호 그랬고요. 그 후이면 재심 그랬고요. 3호를 제기해서 판결 효력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랬고요. 슬래시 딱딱 크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차 만들으신 부분이 5번이잖아요. 5번에 한쪽에 쭉 묶으셨죠? 반대쪽에다가 또 쭉 묶으셔가지고 뭐라고 쓰시느냐면요. 판례, 점 찍고, 판례, 점 찍고, 항소설. 이렇게 쓰시고요. 밑으로 화살표를, 반대 화살표를 그신 다음에요. 통설. 이렇게 하시고요. 통설, 상소, 추후, 보완, 재심설. 이렇게 쓰시고요. 상소, 추후, 보완, 재심설. 이렇게 쓰시고요. 그 아까 판례호 이렇게 쓰신 데서는요. 위로 화살표를 빼셔서요. 성명, 모용, 문제, X. 이렇게 하시고요. (40회) 때요. 98년에 요 판결 편치가 나왔어요. 판결 편치가 나왔는데 이 허위 주소 자백간주형 판결 편치가 나왔는데 홍문혁 선생님이 내신 거예요. 홍문혁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내신 건데 그때는 이시훈 선생님 책에 그 판례가 없었어요. 참칭 대표자라고 하는 판례가 없었는데 그건 허위 주소 자백간주형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것만 특이하게 상소 추후보완 재심설로 간 거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요. 우리 했었죠. 허위 주소 자백간주형 판결 편치 했었죠. 그때 우리 홍문혁 교수님하고 판례가
항소서를 취한다 그랬어요. 그죠? 판결정본 송달이 무효니까 항소서를 취한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참칭 대표자에게 송달이 간 경우가 있어요. 어떤 비법인 사단에요. 비법인 사단이든 법인이든 어쨌든 그 대표자가 원래는 A인데요. A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놓고 그 주소를 B의 주소로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날라가서 결국 A가 받고 안 나와서 이겨버렸어요. 자백간주형 판결 편지로요. 그래서 이겨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항소서를 안 취하고 호문혁 교수님도 항소서를 안 취해요. 판례가 그때는 상소추후보안 재심설로 가거든요. 호문혁 선생님도 타당하다 그래요. 그건 이제 나중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성명모용으로 썼어요. 그 참칭 대표자 사안이 나왔을 때 언뜻 근데 이시현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성명모용이라고 써놓으셨죠? 성명모용이라고 쓰신 분이 지금 5번이에요. 그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성명모용이 된다라고 쓰셨기 때문에 성명모용 썼는데 호문혁 교수님이나 판례는 이게 성명모용 문제 아니라고 봐요. 그거를 주의하시라고 제가 그 옆에 쓰신 거고요. 자, 보시면은요. 한번 볼게요. 그게 허위주소 자백간주형 판결 편지예요. 그거를 성명모용 문제 아니더라고 본다고요. 자, 다만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소장에 쭉 보시면 허위 기재함으로써 허위 주소로 송달된 소장 부분 판결 정본 등서 원고 자신이나 원고와 서로 짠 A가 피고를 모용하여 수령하고 그랬어요. 법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송달된 것으로 속게 만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받는 경우처럼 거기서부터 줄을 주시면 돼요. 송달 과정에서의 피고 모용의 경우는 피모용자는 재심이 아닌 항소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재심 제기하라 그랬잖아요. 사무에 기해서 재심 제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성명 모용이면. 근데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쓰시는 거는 이거 똑같은 성명 모용인데 이상하게 판례는 그렇게 안 가고 항소서를 취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송달 과정에서의 성명 모용은 그렇게 취하더라 그러는 건데 이것 자체가 여기서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우리가 판결 펀치에서만 똑바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때 가셔서. 그리고 저번에 핵심적인 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그때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유가 피모용자에 대한 판결 정본의 송달이 무효이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거기 제목만 써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허위 주소, 자백간주형 판결 멸지. 그러면 나중에 판결 펀치 보시면 쭉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맨 마지막 줄에요. 행위설,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요. 행위설. 그러면 자, 모용자가 당사자. 그 다음에 피모용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걸 위에 나온 학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사설. 다 동그라미 치세요. 행위설, 의사설, 규범분류설. 의사설. 원고 측이 모용된 경우에는 불명확하지만 피고 측이 모용된 경우에는 피모용자가 당사자. 그랬어요. 그죠? 의리 당사자죠? 그래서 판결의 효력 받는다. 결국 표시설처럼 가는 거예요. 표시설하고 의사설하고요. 그 다음에 규범분류설. 어때요? 피모용자가 당사자지만 피모용자는 절차 보장 못 받았으니까 판결 효력 안 받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A가 받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의리 안 받는다는 건 확실한데 A가 안 받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자상대 소송인데 이 사자상대 소송도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내일 해요. 내일 하시고요. 여기 하여튼 당사자는요, 조금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책을 정리하면서 가야 되고, 이시훈 선생님 책이 굉장히 나눠져 있지 않고 도대체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게 써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당사자 능력 가면은 몇 부분 필요 없고요. 또 적격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 당사자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필요하고, 소송 능력에도 약간 맨 뒤에 부분이 정리가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케이스를 많이 못 풀잖아요. 케이스 많이 못 푸니까 이제 여러분들 진짜 부탁드리는 건데 케이스를 많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케이스들은 한번 꼭 보시고요. 제가 또 그것도 골라갖고 나가는 거예요. 골라갖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케이스집을 보시던 게 있잖아요. 1회독 때. 그거 꼭 반복해서 보세요. 워크북 보시는 분도 있고, 이창환 선생님 사례집 보시는 분도 있고, 최평호 선생님 사례집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병석 교수님 사례집 보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를 꼭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이 중요하지,
어느 사례가 좋고 나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포스트를 박아놔야 돼요. 케이스 논점마다. 그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